안녕하십니까? 시장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보험사 규제 변화가 화두입니다. 회계와 감독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보험사 신용평가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보험사 규제 변화가 신용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 금융평가본부 김선영 선임연구원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 분석은 용어부터 생소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일 팟캐스트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연구원님, 회계나 감독제도 같은 보험업 규제가 변하게 되면 신용평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회계나 감독 환경 변화 자체가 신용등급 변화 사유는 아니지만 회계와 자본 규제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면서 업계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 신용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할 때 규제 환경은 영업이나 재무 구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등급 결정 구조를 보시면 신용평가 방법론은 신용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모델의 기능을 하는데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 주요 재무 지표의 해석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 방법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게 평가 지표의 설명력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신용 등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시된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실제로 2023년 회계와 자본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듯합니다. 연구원님, 규제 변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회계 기준과 감독 기준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환 절차에 착수했고, 그 후로 약 5년간 의견 수렴과 내용 수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금융위에서 국제 회계 기준인 IFRS 17을 국내 기업 회계 기준으로 채택 공표했고 감독 제도는 올해 말 최종 수정안인 킥스 5.0이 공개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감독 규정 마련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후면 새로운 체제의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2023년 중반 이후에는 새로운 정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또 비교 작성되는 2022년 재무제표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IFRS 17이 도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의 IFRS4는 보험 계약에 대해 각국의 기존 회계 처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FRS 17으로 넘어가면서 책임 준비금은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책임 중기금이 기존에는 판매 시점에 할인율을 적용한 원가법으로 평가되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험 계약은 미래 현금 유출을 현재 금리로 할인한 최선 추정 부채와 미래 선수 이익에 해당하는 보험 계약 마진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전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큰 개선 효과는 공정가치로 평가되던 자산과 원가로 평가되던 부채 사이에 회계 처리 불일치가 해소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형 생보사와 같이 장기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중이 높은 업체에게는 미래 현금 유출액이 현재 가치로 평가되면서 보험 부채 적립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 부채의 비대칭적 회계 처리가 공정가치, 시가로 일원화되고 준비금도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최선 추정 부채와 미래이익인 보험계약 마진으로 구분된다는 말이죠.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요? 네, 손익 관점에서도 지금은 보험료 수취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FRS 17에서 보험 손익은 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중 저축성은 영업 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성이나 퇴직연금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서는 보험 영업 수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 계약 마진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기는데요. 보장 기간 동안의 선수 이익이 만기에 걸쳐 이익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통해 보유 계약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변동 효과는 별개의 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단 보험 포트폴리오별로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할인율 변동 관련해서는 손익 처리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보험 영업과 자산 운용 성과도 정보가 구분되어 제공되는 만큼 부문별 이익 기여도 파악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는 데다가 보험 서비스와 저축 서비스가 구분되니까 부문별 실적이 보다 명확해지겠네요. 혹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례를 통해 손익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년 만기 일시납 생명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로 계약 시점인 1차 연도 초에 보험료가 유입되고 그 후 20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우선 보험 수익은 계약 기간에 걸쳐 배분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수취하는 1차 연도에 보험 영업 수익이 크게 감소합니다. 보험과 투자 부문의 손익 구분도 명확해집니다. 여기에선 판매 초기에 보험 손익이 30, 투자 손익이 60 내외로 투자 부문의 이익 기도가 더 높은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20년치 총계를 보시면 계약 기간 전체의 단기 손익 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 이윤의 기간별 배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순자산 증감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례로 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FRS 17 도입으로 대차, 손익 관점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자본 규제 KICX, 킥스라고 하죠. 킥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자본 규제 변화입니다. RBC에서는 원가 기준 부채를 기반으로 순자산을 산출하고 별도의 감독 기준 재평가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킥스 가용 자본은 IFRS 17의 패러다임에 따라 부채가 시가 기준으로 산출되고 여기에 감독 기준상 재평가 과정도 추가됩니다. 감독 기준상 재평가의 예로는 보험 계약 마진이 인정되지 않고 모두 판매 시점의 단기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업체별 차이가 있겠지만 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금리 변동에 따른 가용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본성 증권의 자본성도 은행의 바젤 3 증권 수준까지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기존 RBC와 비교해 보면 가용자본 산출 과정이 좀 달라지게 되는군요. 순자산 재평가가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가용자본 산출과 다르게 요구자본 산출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RBC에서는 자산 부채의 항목별 익스포저의 위험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가치의 최대 감소액을 측정하여 요구 자본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킥스에서는 동적 현금 흐름 모델에 따라 시나리오 방식 중심으로 위험액을 산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 요인별로 사망률, 위험률, 해지율, 금리 수준과 같은 각각의 기초 가정에 충격을 가했을 때 순자산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위험 계수 방식도 일부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험 리스크에는 장수 위험, 해지 위험과 같은 신규 위험이 다수 추가되는 만큼 많은 업체에서 위험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중이 높은 대형 생보사 중심으로는 시장 리스크 중 금리 위험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용 자본의 변동성이 커지고 요구 자본이 증가하면서 지급 여력 비율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을 말하는 거죠. 리스크 정교화로 위험액이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은 증가하고 부채 시가평가로 가용자본 변동성은 커지니까 지급 여력 비율은 낮아지게 된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급 여력 비율 하락이 실제로 나타나면 영향을 크게 받는 업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업체에게는 제도 시행만으로 지급 여력 비율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감독 당국은 경과 조치를 통해 연착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신고를 통해 경과 조치를 선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적인 지급 여력 비율 산출이 허용됩니다. 즉, 보험 부채와 보험 위험액 관련 부담을 경과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경과 조치 적용 전과 후의 자본 비율을 모두 공시해야 하므로 우려 업체의 자본 비율이 무조건 좋게만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체제 도입 후에 재무지표를 분석할 때 업체별로 경과 조치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꽤나 방대한 양의 규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기준이나 자본 규제가 바뀌더라도 보험사 영업, 재무 구조 같은 실질은 변하지 않을 텐데 현행 제도에서 지금 예정된 규제 변화가 신용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평가 방법론 지표는 현행 회계 감독 제도에서 일관되게 산출 가능한 지표를 이용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로 인한 영향은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는 현재 생손보호 평가 방법론 모델입니다. 핵심 평가 요소와 각 요소를 지표로서 설명하는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핵심 평가 요소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 환경이 변화한다고 해서 보험사의 영업이나 재무 구조에 따른 평가 기준이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는 신용평가 방법론에서 현행 기준에 따른 세부 지표를 통해 방법론 결과를 산출하고 규제 영향과 같은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 요인은 추가로 고려해서 등급을 산출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규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 신용평가 방법론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분석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세부 지표는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무제표의 변화가 커 기존 재무지표를 종전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공되는 재무 정보를 통해 보험사의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표 변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전 평가 지표가 확보하기 어려워지거나 확보하더라도 유용성이 약화되는 경우 평가 지표의 자체를 변경할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계속 확보 가능하고 유용성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반영해서 측정 기준을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산, 부채, 손익 등 전반적인 평가 지표의 구간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평가 지표 변경 예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으나 전반적으로 많은 지표가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변경 예시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며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방법론 개정 작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점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변경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지표의 설명력 강화입니다. IFRS 17은 IFRS 4에 비해 보험 영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하고 킥스 정보 역시 보험 투자에 걸친 리스크 관리 현황을 기존 RBC 제도보다 보다 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설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표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지표별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업 기반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과 총자산 기준 시장 점유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보험료가 현금주의에 따라 측정하고 저축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보험 영업 측면의 시장주의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저축성 보험이나 퇴직연금 사업의 중요도가 높은 업체들은 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이 높게 측정되지만
최종 보험 영업 시장 지위는 명목 지표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대체할 지표로 보험 영업 수익 기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수익에서 저축 요소가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영업 수익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측정할 때 보험 영업 시장 지위가 보다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저축 요소를 제외한 보험 영업 수익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다 명확히 파악한다라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보험 상품 구조와 보험 위험입니다. 이 중 금리 민감도 통제 능력 평가를 위해 현재는 자산과 부채 간 듀레이션 매칭 수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산 부채 듀레이션은 RBC 제도의 금리 위험에서 산출되는 지표로 보험 부채 듀레이션이 제도상 상한선까지만 측정 가능하여 실제 만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BC의 단계적 강화에 따라 이 상한선이 장기화되면서 듀레이션 갭이 실제 ALM 관리보다는 제도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킥스에서는 보험 계약의 전체 만기에 걸친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금리 위험을 산출하게 되므로 보험 부채의 실질 만기와 실질 듀레이션 갭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기 기간 구조상 자산과 부채의 매칭 수준을 파악하여 현금 흐름 관점에서 금리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금리 민감도 통제 능력 평가 시에 보험 부채의 실질 만기와 실질 듀레이션 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운용입니다. 투자 운용 평가는 보험금 지급 재원의 충분한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보다는 건전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용 시장 위험액 부담을 통해 RBC 위험액 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통해 위험 선호도를 평가하며 연체율을 통해 실제 부실 발생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운용에 대한 평가는 건전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킥스의 위험액 정보와 같이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 지표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용 위험액 산출 시 수익증권이 실제 자산 편입 비율에 따라 측정되고 시장 위험 안에는 자산 집중 위험도 신설됩니다. 안전자산 비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일반 계정 운용자산 구성 비중입니다. 이 중 하단의 초록색 박스가 현행 안전자산, 즉 무위험으로 볼 수 있는 현금, 국공채 특수채, 보험약관 대출입니다. 그런데 자산 수익률과 듀레이션을 관리하다 보니 업계의 안전자산 비중은 생보사 위주로 하락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투자 한도가 늘어나고 장기 자산 편입 니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을 재설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는 안전자산을 킥스 신용위험의 자산 구분상 무위험 자산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념적으로 현행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범위가 실질에 맞게 좀 더 확대됩니다. 국내 국공채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등급이 AA급 이상인 해외 국공채도 포함되고 SOC 투자 중에서는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무위험 개념에서 더 나아가 그 범위를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킥스 신용위험 기준 위험 계수가 일정 수준 이하라면 모두 안전한 자산으로 집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킥스 등급 1, 2등급이면 국내 등급 AAA, 글로벌 등급 AA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공부문이 발행하는 최장기물 채권의 위험 계수가 1.3%인데 색칠된 부분은 위험 계수가 그 이하인 자산입니다. 이 경우 신용도가 우수한 일반 기업의 단기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 비중을 측정하여 투자 운용의 위험 선호도를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킥스아의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등 위험 선호도 측정을 개선하는 방향이겠군요. 네, 네 번째로는 수익성입니다.
우선 이익 창출 능력과 관련해서 저금리로 인한 보험사의 저수익성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생보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2차 손실입니다. 운용자산 이익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보험 상품 판매 시점의 높았던 적립 비율이 보험 계약 만기까지 적용되는 결과 보험 부채는 과소 계상되지만 부담 금리는 과대평가됩니다. 즉 보험 부채 부담 이율이 과대평가되면서 2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보험 회계로 인한 대표적인 왜곡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IFRS 17에서는 적용 이율이 도입 시점의 금리를 반영하게 되므로 2차 손실 이슈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론에서는 구간 조정을 통해 이런 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보험 부채에 대한 부담 금리가 현실화되면 왜곡된 2차 손실이 해소되면서 이익 창출 결과가 개선되게 되니까 구간 조정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네, 네, 다음으로는 보험 영업 수익성입니다. 보험 이익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현재 생보사를 예를 들면 위험 손해율을 통해 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FRS 17에서는 제조업체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보험 영업 손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영업 손익을 보험 영업 수익으로 나눈 비율을 통해 순수한 보험 영업에서의 마진율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회계 기준원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인데요. 1차 연도는 동일하지만 2차 연도부터는 케이스 1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케이스 2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3개년 평균 보험 영업 마진율은 케이스 1에서 72%인 반면 케이스 2에서는 마이너스 9%입니다. 물론 현재의 위험 손해율과 합산 비율로도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보험금뿐 아니라 예상이익 수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 마진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보험 영업 손익이 보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 영업 손익을 활용해서 보험 영업에 대한 보다 적절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적정성입니다. 보험 산업이 엄격한 금융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 적정성은 핵심 평가 요소 중에서도 높은 중요성을 갖습니다. 현재는 레버리지와 RBC 비율을 일부 조정한 조정 RBC 비율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RBC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높은 RBC 비율이 반드시 우수한 자본 적정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특히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반면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이 비대칭적 회계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금리 하락기에 실제 자본력이 약화되는 업체도 RBC 비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감독 체제 변화에 따라 세부 평가 지표인 RBC 비율은 킥스 비율로 변경될 것입니다. 이때 구간 변경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킥스에서는 업계 평균이 지금과 같이 규제 수준 10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를 선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적용하기 전 비율을 활용하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본 규제 자체가 RBC에서 킥스로 바뀌다 보니 평가 지표도 킥스 위주로 구성되겠네요. 세부 지표를 포함한 방법론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이러한 방법론 개정이 신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평가 방법론 개정이 신용도 변화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규제 영향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도에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등급 차별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방법론 개정 스케줄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부터 평가 방법론 개정 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 변경을 반영한 평가 방법론 개정이 최종 종착지라면 과도기 단계로 중간 방법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지표의 검증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재무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므로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현행 방법론을 적용하고 규제 영향을 정성적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정성 지표 비중을 늘린 중간 방법론을 임시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정보 확보 수준과 시기에 따라 최종 방법론 개정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보험 규제 변화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용평가와 방법론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당사 IS실이나 금융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